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간의 양강 구도가 뚜렷합니다. 박빙의 경쟁 속에 지역의 표심도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측 인사들 모시고 두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지역의 시청자들께서도 두 후보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춘진입니다. 네, 이용호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천호성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입니다. 네, 김윤태 교수는 국민의당 경선 총괄 특보단장을 역임하셨고요. 천호성 교수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교육특보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네, 김 교수님은 안 후보 측 입장에서, 천 교수님은 문 후보 측 입장에서 오늘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본격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 정말 맹렬한데요. 이런 지지율 상승, 지지율 구도 변화 어떻게 좀 국민의당 측에서는 예측을 했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예측했다기보다는 기대를 했죠. 그런데 저희 기대보다 더 빠르게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표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안 후보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이 참으로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 친박 세력들의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있어서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잠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가 이제 사실상 이 대선을 앞두고 나서는 과연 누가 차기 우리 대통령으로 좋은가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한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이제 정권 교체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좋은가라고 하는 변별력을 갖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를 준비를 해온 우리 안철수 후보 그리고 또 통합을 할 수 있는 국민의당 이 후보가 지금 우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김춘진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지금 선거 구도가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도 좀 변한 것 같고요. 그 원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첫 번째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합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 후보의 지지율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론조사가 과연 공정한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수도 그게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그 여론조사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과태료를 3천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박지원 대표가 트위터에다가 올린 여론조사 결과는 그 비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다 해서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 방송국에서 조사한 것은 3월 달에 조사한 것은 이 국번이 8,000개에서 한 9,000개 정도 됐다가 또 4월 달에 조사한 데이터는 60개 국번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론조사의 이런 이 공정성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선관위나 이런 데서 담보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네. 최근 지지율 변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토론에서도 우리 시청자들도 보고 있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약속을 좀 지키는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똑같이 여론조사가 대부분 언론기관을 통해서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으로 문재인 후보가 혼자였죠. 그다음에 이제 양당 구도로 되니까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양당 구도가 됐고 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언론이 잘못됐다.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이게 결국은 분석을 잘못하고 정부적 판단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능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사실은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가 뭐 국정농단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잘못했던 게 무능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번복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왜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가 여기서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볼 게 이제 촛불 집회에서 뭐 말 바꾸기를 하고 막 했다고 하는데 다 김춘지 의원님 다 그 국회의원 출신 아니십니까? 이게 뭐냐면 대의민주주의예요. 대의민주주의는 엄연히 국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 대표가 뽑아서 국정의 여러 문제를 담당을 하는 겁니다. 촛불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국회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탄핵을 해서 헌재로 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헌재를 기다리고 헌재 속에서 문제의 대의주의의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키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이거를 뭐 촛불로 바꾸기 했다 이런 거가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 특히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 이런 거짓말 이런 거를 저는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 최근 2주간 정도 있었던 어떤 지지율의 급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천 교수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양강 구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네. 네. 불과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 10%대를 유지했던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30%를 넘는다는 것은 200% 이상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지지율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지지율 자체가 사실 신기루 같아서 남은 한 달 동안에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후보 자신입니다. 후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간의 어떤 노력일 수도 있고 후보 자신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나 안희정 후보가 갖고 있던 그래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약 70%의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후보가 정해지면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로 옮긴다랄지 이런 구도에 따라서 지지율의 변화를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선거가 가져오는 특정한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은 기존의 선거에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명확한 대결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나 대통령 구속까지 온 어떤 뭐라고 하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보수층이 완전히 몰락하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그간의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수 후보로 나오고 있는 홍준표나 또는 유승민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지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려고 하느냐. 대체적으로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이 왔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이 거의 200석을 얻는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되게 많았고 선거를 거의 한 달 앞두고도 최소한 150석은 얻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표를 까보니까 정작 120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국의 대선에서도 거의 여론조사들은 트럼프가 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트럼프는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론조사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5% 내에서 승부가 갈릴 걸로 봅니다. 이번 선거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어떤 후보를 뽑아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재구축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을 좀 삼고서 너무 여론조사 추이에 연연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모두 신뢰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또 판세를 이해하는 또 소중한 지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선거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 교수님도 보수의 몰락이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요. 일부에서는 또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아니냐 이 양강 구도를 놓고 봤을 때요.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떤 보수의 저는 대표자인가? 예. 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김 제가 교수님 할까요? 먼저 네.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졌던 적폐 중에 하나가 그 폐단이 계속 이제 쌓이는 게 적폐 아닙니까? 이 양강 구도에서 보수 진보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나누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는 게 왜 자꾸 지속됐을까를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얻는 게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를 표방하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얻는 게 있고요. 진보는 진보를 표방해서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진보 보수가 갖고 있는 긍정적 역할보다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이 문제 폐단이 많은 양강구도 보수 진보로 나눈 걸 깨자. 그래서 지금 이제 3당 해주 국민의당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 또 나누자. 보수로 나누고 진보로 나누자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런 이데올로기 벗어나야 되겠고요. 또 지역으로도 나눕니다. 영남, 호남. 그리고 뭐 영남은 보수고 또 호남은 뭐 진보 같아요. 제가 전라북도 딱 와서 보니까 원래는 진보, 민주 이런 인사들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와 보니까 토호 세력들이에요. 예?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시의원, 도의원 줄 세우고 공천만 있고 실제 도민들이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천 심사위원회에서도 뭘 하냐면 깡패 출신, 범죄자 출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서 자기 줄 세우기 바빠요. 이러면 도민들이 결코 인정 안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민들이 바꿨어요. 전라북도를. 그러면서 바꾼 거가 그 구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강 구도에서 이제 다당 구도도 됐고 대선에서만큼은 두 개의 이념으로 나누지 말고 정말 국민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사실 보수냐 진보냐 지역 대결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게 이 수구 세력들, 기득권층, 그 가짜 보수 세력들이 보수라는 이름하에서 그걸 분할을 한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그 이유상 씨가 뭐 해서 그 지역 그 구도를 갖다가 만드는 발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것은 이 수구 세력들이 보수 대 진보 이렇게 해도 프레임을 만들려 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 이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이 촛불 민심을 반영하고 또 우리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가 이걸 잘 판단해서 저는 이번에 투표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이용호 의원님. 우리 김춘진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그 싸움이 아닌 지금 각종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적어도 호남은 그동안에 진보의 아이콘처럼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역적으로도 많이 구도가 깨졌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의 역사적인 선거에서 아마 처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 다만 세대별로는 여전히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기존의 선거의 틀은 깨졌고 다만 이제 보면 우리 안 후보의 지지를 보면 양극단의 보수와 진보의 세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중도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민주당 네. 문재인 후보가 뭐 이번 선거는 네. 촛불 대 적폐 구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네, 그 보수 진보하고 그 부분을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후보들의 관점하고 국민의 관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후보 중에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중도 개혁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 무슨 보수나 진보의 극단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진보에서 보수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그 국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느냐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원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들은 그간에 한 10%의 고정 퍼센트가 있었는데 최근의 변동을 보면
안희정이나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온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그간 지속적으로 보수를 지지했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의 상당수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극보수였던 조갑재 씨가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인 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이런 극보수들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세력에 보수 쪽의 사람들이 상당 부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적폐하고 촛불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사실 나는 문재인 후보가 그 점은 정확히 잘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선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왜 대선을 현재 상황에서 하고 있느냐. 그간 적폐가 누적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탄핵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야말로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들을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이 찬스이고 우리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좀 대한민국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정치 구도에서 보면 향후 대선 전국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파괴력 있는 변수가 비문연대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과 양강 구도를 넘어서 이제 실질적인 양자 구도가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또 일부 국민에 의한 연대는 하겠다. 뭐 국민에 의한 연대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조금 여지는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 전혀 오해할 만한 사안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반문연대가 있거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연대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뭘 잘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지지율 올린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정말 문재인 후보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후보 잘한 게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민주당이 지난번에 탄핵 국면에서 반사 이익을 본 사실은 일종의 착시현상 같은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초지일관 사실은 일부 이제 의원들 개인적으로 연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자강론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에 의한 연대를 얘기하는데 국민에 의한 연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치인이 필요에 따라서 서로 이게 손잡고 뭐 합종연회하고 이런 것을 국민이 이제 싫어한다. 그리고 그런 정치권의 머리 위에 이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아서 연대를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가 양강 구도로 나오는 것이 그게 국민의 연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뭐 반문연대나 무슨 제3지대 이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뭐 일부에서 뭐 의석이 좀 적어서 어떠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관도 가지고 있고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물론 우리 잘한 측면도 있죠. 그러나 보면은 과거에 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뭐 4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견고했었는데 그러한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게 경험도 했고 준비된 후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검증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엄청난 검증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뭐 거의 이 문재인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검증을 해오다시피 했는데 이제 새롭게 이 부상되는 후보에 대해서도 저는 치열한 검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증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그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철수 후보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반문연대. 그리고 이 문과 대결할 세력은 저 혼자뿐이다. 저를
문을 상대로 해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게 반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하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할 때에 저는 그게 정말 빛나는 이 가치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다 하는 것은 그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가 반문연대를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잘못 아신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일부 정치인들이 이 연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지만 초지일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정말 우리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잠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시고 민정수석도 하셨죠. 그래서 국정을 볼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을 검증받았다고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여전히 10년의 검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들의 문제나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이런 데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보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했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국정기업을 두랬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가 공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원이나 이런 걸 들어가서 경험한 것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은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실물 경제를 하신 분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수를 성가해서 뭔가 청년의 어떤 희망이 된 모델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검증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포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로서 또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어느 특권 정부일 때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늘어났죠. 근데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또 그 부인의 문제, 서울대학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많은 문제들이 뭐 동생의 문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학점에 대한 뭐 특혜를 받았다. 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제가 거론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는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지금 다만 반문연대, 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검증이란 이야기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차분히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토론은 좀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반문연대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사실은 대세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계속 대세론이니까 그 대세론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반문연대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세론이 없어요. 지금 양강구도로서 저는 반문연대는 연대는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건 아주 명확하게 또 당사자인 안철수 후보께서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한 후보는 제1당의 대표입니다. 120석 이상을 갖고 있는 한 후보는 40석을 갖고 있어요. 이 40석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력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럴 바에는 또 계속해서 보수 지향으로 안철수 후보가 스탠스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쪽에 계속 러브콜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되면요. 40석짜리 국회의원 데리고 계속 모시고 함께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그 총선은 3년 뒤에 있습니다. 거의 대통령으로서 임기하는 동안에 거의 발목이 잡혀가지고요. 국회에 도움이 없으면
국정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반문 연대에 대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제기를 하고 연대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 문제도 봅니다. 제가 특권 얘기하겠습니다. 능력이 의문시된다. 뭐 그래서 연대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리가 반문연대 뭐 이거하고 연결해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반문연대는 아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결론을 맺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교육 네. 특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저는 촌 교수님 같은 분이 그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부분 그 무능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반문 얘기, 적폐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이제 제기하신 문제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권을 만약 잡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국회의원 150명, 130명 있어도 제대로 못했어요. 협치 못했고 또 국가를 위해서 하지 않고 스스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했어요. 지금 오히려 40명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앞으로 만약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물어볼 겁니다. 이러이러한 정책을 피려고 합니다.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게 한국을 위해서 나아가겠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국민에게 물어볼 거고 그런 거를 국회에다 던질 겁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게 정말 옳다면 가겠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 협력하겠다. 또 연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독단적으로 가지 않고 국민에게 물어보고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에서 제일 욕하던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소통하지 않고 자기네 편끼리 싸운다. 자기네 편 맨날 새누리만 대고 거기만 하고 얘기하고 민주당하고는 소통도 안 해.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민주당도 똑같아요. 이게 소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을 적폐나 보수나 이렇게 보지 말고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다. 그걸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에서 협치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결론을 얻어내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자꾸 40명이기 때문에 못할 거야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거는 정말 국민을 너무 바보로 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 현실적이- 굉장히 수준 그게 높고요.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정리- 겁니다. 네. 저 국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잘 돼야지 국민이 편합니다. 근데 국회가 잘못되면 누가 제일 좋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래 국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부터. 그래서 국회를 비하고 뭐하고 하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국회에 대해서 저는 견제하고 행정부에서 그랬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 정말 활동 잘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도 사실 이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보면은 지난번에 의원직을 가지고 출마를 했어요. 그게 국민한테 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대권 도전에서 실패하는 원인도 됐다고 봅니다. 저희 좀 주제를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부분에 대한 건 추후에 조금 시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후보 이제 정책 공약 저희들 계속 검증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정책, 지역 공약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장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공약 발표하셨어요? 네, 전국 공약 정책 6가지인가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들 이것들을 전격 수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또 베끼기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전북의 지사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자랑스러운 후보였고 자랑스럽게 당선된 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지사가 추구하는 이 정책은 바로 그것이 우리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정책이나 정강정책이나 어떤 국민의 이익에 대한 좋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당의 후보인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베끼기다 뭐다 하는 것은 이건 책임 정치의 구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발표한 이 공약은 후보 이제 그 캠프에서 마련한 공약이지만은 우리 민주당의 후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히 서로가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예. 안철수 후보 정책 공약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시죠. 그 네. 부분이 뭐 곧 발표할 거예요. 네. 할 텐데 그 전에 뭐 이게 5가지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그 외에 새만금 인프라 구축, 전통문화 육성, 식품 및 농업단지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및 그 관련 산업 육성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요. 곧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려야 되겠어요. 마치 안 후보가 의정 활동을 매우 소홀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가 의원직 하실 때요. 의원 평가에서 최하위입니다. 정말로 최하위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저도- 봐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 말씀하시죠. 재석한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상임위 열릴 때 재석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치인은 이제 물론 상임위 가서 앉아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남의 얘기 듣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선도 주자급 되면 또 그런 정도의 움직임 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양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정책에다 좀 맞추면 아니 좋겠는데요. 대권에 출마할 의사가 있고 과거부터 지난번에도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이 대권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 2가지를 다 잘하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 공약 얘기하고 네. 있는데요. 예, 김 교수님. 저는 이제 가능하면 지역구도 영남 호남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전북 정책할 때는 정말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이 아마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을 찾아보면 경남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쭉 발표를 했는데요. 얼마나 세부적인지 모릅니다. 그쪽에다가 아주 해양 기지를 만들고 또 전북에서 뺏어간 그 LH 공사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부권에 대한 융성을 시키고 너무너무 세부적이에요. 그게 아마 뭐 경남지사가 같은 당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정말 그것만 보게 되면 그래서 아마 인천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인천을 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세요. 문재인 후보한테 그대로 그냥 그 도에 있는 그 정책 그대로 그냥 부성의하게 우리 정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북을 위한 정책들 그거 좀 뭐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발표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북이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가 이제 2가지입니다. 하나가 큰 걸로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이제 새만금과 군산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들 지금 울산이나 그런 지역 같은 데서는 다 이 군산의 현대중공업 물량까지 가져가면서 지역을 지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제 전체 전북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20% 이상으로 높아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군산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안철수 후보가 3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대중공업 문제, 새만금의 문제, 군산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얘기했어요. 특히 민주당은 그 많은 의석을 갖고 어떤 걸 했냐면 이재용이 나름대로 큰 문제고 국정농단을 하는데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더 커다랐던 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자당이죠. 같은 이 전라북도 도지사와 함께 거짓말로 지금 새만금 삼성에 투자한다 했어요. 그거로부터 우리는 문제를 찾고 이재용을 증인으로 앉히고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무 역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의 정책, 지역의 경제, 새만금 여태까지 민주당이 집권한 동안 아무 진전 안 이뤘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 천 교수님 말씀 듣고 저 문제 천 교수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이어진 네, 제가 천 먼저 교수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약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공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공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은 747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 노인들 20만 원씩 주겠다.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지겠다. 뭐 하겠다. 아주 특징적인 공약 내세웠지만 우리가 대통령들을 지내면서 국민들은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난수표일 가능성이 있고 저는 솔직하게 호남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됐는데 제발 대통령들이 호남을 챙겨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평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우리 전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간 솔직히 호남 소외됐지만 그중에서도 전북이 더 소외됐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북에 올 때마다 전북은 특별히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드예요. 사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사드. 한 후보는 계속해서 다음 정부로 넘겨달라. 문재인 후보는 지금 그렇게 졸속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의 논의도 없이 그런 결정한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고 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아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찬성으로 돌아서서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 협약을 바꿀 수 없다.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드를 보면서 남북 문제랄지 안보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비교해가면서 정책의 두 후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런 점들도 좀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예, 못다 하신 말씀이나 추가로 보충하실 부분 마무리 말씀 듣고 이렇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성 교수님부터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촛불혁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계속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존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선거는 왜 합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를 뽑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간 해왔던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를 이토록 망가뜨린 세력들과 함께 하거나 그런 세력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구축하는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후보의 지지 세력들을 함께 봐주십시오. 그 지지 세력들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저는 가장 적절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윤태 교수님. 갑자기 선거운동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양보에 의해서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표가 한 40%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박근혜 정부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있게 한 단초를 문재인 후보가 만들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사회통합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은 안희정 후보라든지 또 촛불의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패권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서 됐습니다. 아마 만약 이번에 대통령 후보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 두 번의 역사적인 책임을 아마 져야 될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책임 안에서 시민들, 국민들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은 사드 같은 경우에서 중국의 압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똘똘 하나로 뭉쳐야 중국을 이기고 사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뭉치고 협력하고 협치하는 사람이 결국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합니다. 네, 김춘진 위원장님 좀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촛불 전국 아스팔트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민주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잘 사는 전북 만드는데 문재인 후보가 가장 적격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은 당선되지 못한 책임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때 마지막에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를 했으면 끝까지 도와주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봅니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오늘 토론회는 마치 이거 뭐 선거 찬조 연설처럼 됐는데요.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당은 이 호남이 주축이 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호남에서 많은 기대를 해 오셨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이번 대선은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촛불 민심 그것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저는 거의 99%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야권의 후보가 정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데 적임인가 하는 것을 고심할 때이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호남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 결과도 우리 호남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호남이 중심이 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대선 구도, 대선 전국에 대해 토론해봤는데요.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한 토론이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 참으로 짧은 시간 안에 치러지지만 여러분의 한 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이 후보들의 면면과 정책 또 공약을 조금이나마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